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4박 6일 순방 일정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당정이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5개월에 앞두고 큰 변수가 생기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의 변호사에 정직 1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한없이 관대한 결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국무장관으로는 5년 만에 중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과 만나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뚜렷한 돌파구는 없었지만 지금과 같은 갈등 관계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가상자산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용 씨가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존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남은 형기는 1개월가량이지만 형기를 마쳐도 당분간 구치소를 떠나진 못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입니다. 이번 비가 지난 뒤 주 후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지만 이번과 같은 불볕더위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총회 4차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오늘 영어 연설에 나섭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에 이어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도 파리를 찾으면서 세 나라 정상의 사활을 건 총력전이 펼쳐집니다. 프랑스 이시레 몰리노에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어느덧 8번째 해외 방문. 파리 공항에 착륙한 전용기에서 내려서는 윤석열 대통령 얼굴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집니다. 김건희 여사는 손가방에 부산은 준비를 마쳤다는 문구가 영어로 적힌 열쇠고리를 달았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열리는 국제박람회 기구 BIE 총회. 행사장은 파리 서남쪽 위성도시 이시레 몰리노의 작은 극장인데 총회를 하루 앞두고 종일 관계자들이 오가며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행사장 주변 거리와 정류장 곳곳에는 우리 기업이 내건 부산 엑스포 광고판이 100여 개 설치됐고 총회장과 리셉션장을 잇는 도로는 부산 로드로 꾸며졌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경쟁국들의 4차 프레젠테이션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연설에 나섭니다. 우리나라에 주어진 30분 동안 가수 싸이와 스타트업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서고 성악가 조수미 씨와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는 영상으로 등장합니다. 경쟁 도시는 부산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까지 4곳.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16일 일찌감치 파리에 도착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마쳤고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파리를 찾아 유치전에 뛰어듭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우크라이나는 가능성이 희박해 사실상 3파전입니다. 세 나라 정상 총력 외교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사우디가 앞선 가운데 벌이는 3파전에서 윤 대통령의 직접 연설이 얼마나 회심의 카드로 작용할 것인지 시선이 쏠립니다. 총회가 열릴 프랑스 이시레 몰리노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는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 결정으로 오는 2025년 폐지를 앞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대학 입시와 관련해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틀 안에서 수능 문제를 내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여당이 교육 관련 당정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능을 5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이른바 물수능 논란이 일자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당정은 우선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위해 출제하는 이른바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으로 보고 수능에서 배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에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므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다만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규제와 함께 공교육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특히 대형 입시 학원의 거짓, 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을 흡수할 방안으로는 EBS와 방과 후 자율수강권 지원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막고 기초 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학력 진단의 내실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당정은 특히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해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학교 지위를 유지시켜주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 당정 협의에 참석한 여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공정한 수능 발언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반박하며 정부 방침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대학 입시가 갖는 사회 악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입시 제도의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정부는 당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학부모 의견 등을 반영해 내일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오는 27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수능 출제 방향을 포함한 교육 대책을 발표한 지 한나절 만에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책임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이 원장은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해 기관장으로서 6월 모의평가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며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이유로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된 가운데 수능 출제를 주관하는 평가원장까지 사임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수능을 코앞에 둔 고3 수험생들의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어떻게 조정될지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없다 보니 오히려 학원에 더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능을 5달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 기조를 직접 언급한 이후 수험생과 학원가는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낸다는 건지 추론할 자료가 없으니 공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전에 봤던 수능의 기출 문제를 안 풀어도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수능의 본질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좋지 않은 발언인 것 같습니다.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수능 출제 평가 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출제 흐름을 바꿔야 하는지 비판도 나옵니다. 수능이 5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갑자기 그렇게 공고를 대통령이 말한다는 것은 충분히 큰 파장이 있을 수 있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카페에선 정부가 급조된 정책을 내놓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물수능 논란이 예견되는 올해의 수능 출제위원회에 포함되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취지에 공감한다 해도 시기와 방법이 아쉽다고 지적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수능 실전 테스트인 6월 모의평가를 보기 전에 새 출제 방향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이런 것들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고 이런 것들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면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고력과 분석력을 보는 수능 시험의 본질이 흐려지고 단순 암기 비중이 높은 학력고사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교육 정책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인다고 꼬집습니다. 앞으로 남은 5개월 기간 동안에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지 문의가 올 수밖에 없고 또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는 모두 다 새로운 불안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부가 사교육비를 잡으려고 한다면서도 초등학생 때부터 선행학습이 필요한 자사고나 외고를 존치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의 입시 과열 양상 자체를 손대지 않는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학생들의 고통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관계 안정화 필요성의 뜻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고위급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정찰 풍선 갈등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 관계가 대화에는 갈등과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결과 자료를 통해 양측은 양자관계 주요 우선순위와 다양한 글로벌 및 영내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반미 연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중국,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적들의 군사적 긴장 격화 책동에 대항해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항상 압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응 조치로 강력히 결행하기 위한 방안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중대 과업들을 제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공개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고수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빠른 시일 안에 군사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재발사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하루속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조만간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밝혔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등을 협의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약 2분간 약식회담을 했습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추가적인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 DC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월요일 자민당 임원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등을 협의하기 위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조만간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으며 한미일의 긴밀한 연계하에 정보 공유를 비롯해 복잡해지는 안보 환경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히로시마에서 단시간 열렸지만 조만간 미국에서 차분히 하고 싶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서는 15일 2발의 탄도미사일을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발사한 일련의 북한의 행동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조만간 미국에서 열릴 경우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 대통령이 2달여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을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직접 출석해서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콸라를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습니다. 이렇듯 검찰 수사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방패 없이 당당히 맞서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검찰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사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도 당장은 없다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대 대선판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검찰에 출두해야 했던 성남FC 후원 의혹. 여기에 대장동 사건과 닮은 꼴인 미래 신도시 개발 의혹까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꼽혔던 사건들은 현재 대부분 재판 단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새 사건이 한데 묶여 청구된 구속영장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돼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보다 앞서 재판에 넘겨져 법정 공방이 한창입니다. 이를 제외하고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경우 검찰은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을 재판에 넘긴 뒤 지난달부터야 본류인 이 대표 배임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도 지난주에야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해 앞으로 거쳐야 할 수사 단계가 훨씬 많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미 부결됐고 지금 당장 조사하거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사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은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가 나올 단계가 아니어서 특별히 설명할 입장도 없다고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 발언에 검찰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좋은 취지의 이야기지만 어떻게 실천할지는 모르겠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재발로 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남은 검찰 수사의 성패에 따라 현실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정직 6개월 이상에 처해달라는 변협의 조사위원회 건의보다 무거운 징계를 의결했지만 소송 피해자는 한없이 관대한 결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고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딸의 영정을 들고 항의 농성에 나섰습니다. 학폭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것도 모자라 사실을 5달간 숨긴 권경애 변호사를 영구 제명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진짜로 엄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2달간 사건을 먼저 검증한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최소 6개월 이상 징계를 징계위에 건의한 상황. 8명이 참여한 징계위는 장시간 경론 끝에 5가지 징계 단계 가운데 3번째인 정직 1년을 의결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학폭 재판에 불출석해 소송을 지게 만드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엄중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소명서를 제출했던 권 변호사는 이번 징계위엔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는 비밀을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법에. 하지만 소송 피해자인 박양 어머니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딸을 2번 죽인 한없이 관대한 결정이라며 끝내 오열했습니다. 우리 2번 죽였고 저를 죽인 겁니다. 건경에 마찬가지로 변협이 이 징계에 대해서 제가 항의를 하고 어떤 절차를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권 변호사는 징계 통지일로부터 한 달간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재심의를 포기하면 정직 1년 징계는 확정됩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두문불출하며 피해자 이 씨와 접촉도 피하는 권 변호사에게 이번 징계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확인 전화를 걸었지만 권 변호사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테라폼네스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리고차에 있는 포드리고차 지방법원이 현지 시간 19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서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현지 일간지 BST가 보도했습니다. 권 대표는 한 씨와 함께 지난 3월 23일 포드리고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육군 검찰단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육군 검찰단은 지난 16일 사체 손괴 혐의로 구속된 육군 모부대 소속 원사 A씨에 대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유족 측의 신상정보 공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가 숨졌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YTN이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현장을 찾아 폭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폭우 때마다 물바다가 되는 서울 강남역 거리를 찾았는데요. 올해부터 침수 위험을 미리 알린다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탓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거리가 흙탕물에 잠겨 강처럼 변했습니다. 버스와 승용차는 물속에 그대로 멈춰섰고 시민들은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힘겹게 걸어갑니다. 지난해 8월 시간당 110mm 넘게 폭우가 쏟아졌을 때 서울 강남 한복판의 모습입니다. 특히 주변보다 10m 이상 낮은 강남역 일대에는 고지대에서 흘러들어온 빗물이 고이기 일수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침수가 5차례나 되풀이됐습니다. 여러 사람도 죽고 황당한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신경은 쓰여요.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서울시는 산사태나 지진처럼 올해는 침수에도 미리 위험을 알리는 예보와 경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당 강우량이 55mm가 넘을 경우 예보가 발령됩니다. 상황이 더 심해지면 경보를 내려서 도로 통행을 막거나 침수 취약 지역 주민의 대피를 돕는 조치를 취하는데 언제 경보에 들어가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지역마다 상황과 조건이 달라서 각 자치구가 CCTV 영상과 현장 점검을 통해 경보 발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집중호우 때도 순식간에 건물 지하와 도로가 물에 잠긴 만큼 신속히 대응하려면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침수가 보고 상황에서 경보를 발령하면 그것은 벌써 한 타임 늦은 거죠. 시간당 150mm가 올 때는 도로를 진입을 제한시킨다든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서울 강남 도심에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많은 탓에 빗물이 땅에 스며들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서울시도 고인물이 하천으로 빨리 빠져나가게 하는 대심도 빗물 터널을 지어서 배수 용량을 시간당 95mm 수준에서 110mm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만 9천억여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라 계획대로 오는 2027년까지 완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최소 몇 년간은 폭우가 쏟아져도 침수 자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올해도 많은 비가 예고된 만큼 지난해 같은 침수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불볕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낮에 제주도와 충청, 호남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엔 전국적으로 비가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 제주도 남부와 산간에는 7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9도, 내일은 24도까지 내려가며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유럽이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2배 가까운 기온 상승폭을 보이면서 가장 빨리 온난화가 진행되는 대륙으로 평가됐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현지 시간 19일 발간한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800년대 중반 이후로 작년까지 세계 평균 기온은 1.2도 상승했는데 같은 시기 유럽의 기온 상승폭은 2.3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유럽 대륙은 지난해 기록상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고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여러 유럽 국가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를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려는 관광객을 위해 운영되는 심해 장수정이 실종돼 미국 해안경비대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현지 시각 19일 보스턴 해안경비대가 실종된 잠수정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잠수정에 탑승한 관광객과 승조원의 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잠수정은 미국의 해저 탐사 업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 소유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서양 해저 약 4,000m 지점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 선체를 보는 관광 상품을 시장에 내놨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피파 랭킹 75위 엘살바도르와 6월 두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페루전에 결장했던 손흥민 선수도 출전합니다. 김동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클린스만호가 때이른 무더위를 피해 오후에 훈련을 시작합니다. 출범 후 1무 2패로 아직 첫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지만 훈련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콜롬비아와 우루과이, 페루, 세 번의 평가전 상대가 모두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높은 남미의 강호들이었다면 이번에는 피파 랭킹 75위의 엘살바도르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공식 기자회견에 나와 출전 준비가 됐음을 알렸습니다. 공격적이나 수비적이나 거친 축구를 좋아하시고 또 1대1 상황에서 이기는 그런 상황들을 분명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신경 써서 더 감독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저희가 좀 잘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상황을 봐야겠지만 주장 손흥민은 후반 정도에 기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We want to correct a few things tomorrow night, and we want to really show the fans that they deserve a win to see from their team. 엘살바도르는 일본에게 6대0으로 졌지만 경기 시작 3분 만에 수비수가 퇴장당하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스코어를 통한 일본과의 전력 비교보다는 클린스만호가 어떤 과정으로 이기는지 경기 내용도 중요해졌습니다. 손흥민의 회복으로 공격에서만큼은 완전체가 된 클린스만호. 시원한 골 폭풍으로 출범 후 첫 승리를 선물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순방의 첫 행선지인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파리 오를리 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열리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 BI 총회에 참석해 2030 북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직접 영어 연설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앞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 언론 발표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한불 미래혁신 세대 대담과 디지털 비전 토론, 유럽 기업 투자 신고식 등 다양한 행사도 소화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수능과 관련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는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결정으로 오는 2025년 폐지를 앞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기존에 논란이 되어온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므로 앞으로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한 지원을 다하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며 약자인 아이들을 데리고 장난을 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지시 미행과 브리핑 혼선 등을 두고 나온 이주호 사회부총리의 경질론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0학년도 수능 국어에 등장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입니다. 전문적인 경제 용어가 복잡하게 등장해 국어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킬러 문항을 제외하는 걸 늘어가는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킬러 문항은 사교육계의 공포 마케팅일 뿐 교육과정 안에서도 변별력 높은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학생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아이들을 데리고 장난치는 거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합리적 보충 학습을 위한 영역에 한해선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리되기 전까지 빚어진 혼선에 윤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경고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브리핑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경질이나 책임론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을 불과 5달 앞두고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지시를 던져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에 빠졌다며 지시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대통령 대신 매맞을 사람을 찾고 있고 교육부 장관은 윤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며 교육 정책이 산으로 갈까 두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교육당국과 학원과 사이 이권 카르텔 해체의 방점이 찍혀 있다며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 불안을 없애는 거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당정의 발표가 있은 지 한나절 만에 수능 출제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이 6월 모의평가 출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했습니다. 수능 5달을 남긴 시점에 초대형 변수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책임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이 6월 모의평가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 밖에서 수능 문제를 내지 말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인데 이 원장은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교과과정 외 출제로 평가원이 감사까지 받게 되자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을 5달 앞두고 대입정책을 맡은 교육부 책임자가 교체되고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장까지 사퇴하는 초대형 변수에 수험가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교과과정 밖 출제로 비판받아온 킬러 문항을 반드시 없애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거듭 확인되면서 대입 전략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킬러 문항들을 없애도 전반적인 난이도는 조절할 수 있지만 상위권에선 수능 등급 간 점수차가 촘촘해져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요즘 수능이 점점 쉬워지고 있는데 변별력도 떨어지고 갑자기 제도를 바꾸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쉬워진다고 하면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랑 그럼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수능에서 지켜온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그 흐름을 제 생각에는 좀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근데 이거를 5개월 전에 발표한 게 좀 부담으로 다가왔고. 킬러 문항 배제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과거 교과부 장관 당시 유일하게 그것도 3년 연속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당시 EBS 연계율을 70%로 올리면서 물수능 꼬리표도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변별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고 학업 성취도도 강화하는 데다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존치 방침 역시 사교육 시장을 달굴 수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가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4개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남은 형기는 한 달밖에 안 되는데요. 권 씨는 어디로 언제쯤 송환될까요?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권도영 테라폼 랩스 대표와 측근 한모 씨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Sud je donio presudu kojom je obadvojicu naših klijenata osudio na kazne zatvora u trajanju od po 4 mjeseca. Našao je da su krivi za krivično djelo falsifikovanja isprave. 권 씨 등은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남은 형기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권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범죄인 인도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15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신병 확보를 위한 구금 기간을 6개월 연장했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에 인도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권 씨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인도되든지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해놨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를 통해 김앤장에 여러 차례 돈을 보냈고 미국에서도 연방검사 출신의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것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Ekstradicioni postupak je potpuno nezavisan postupak u odnosu na ovaj koji je vođen pred osnovnim sudom i još uvijek je rano govoriti o tome da li će biti izručen i kome će biti izručen. 권 씨는 위조 여권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고 범죄인 인도 재판 역시 최대한 다툴 수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거물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 씨의 송환은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권 씨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 루나의 폭락 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전 세계에서 50조 원에 이릅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네, 그제 새벽 수원에서 전기차 택시가 빠른 속도로 신호등을 들이받아 60대 기사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운전기사는 1년도 되지 않은 전기차가 비행기처럼 공중에 붕 뜰 정도로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를 통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임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직 차량 통행이 뜸한 새벽 시간, 모범 택시 한 대가 쏜살같이 도로를 지나갑니다. 빠른 속도를 못 이긴 듯 차체가 잠시 공중으로 붕 뜰 정도입니다. 이내 신호등을 들이받고 가로수와 시설물까지도 연달아 충돌한 뒤에야 멈춰서는 택시. 뿌연 먼지가 피어오르고 일대는 산산이 부서진 신호등과 차량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택시를 몰던 60대 기사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팔과 갈비뼈 등이 부러지고 골반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37년 경력의 택시기사는 출고된 지 1년도 안 된 기아 전기차 EV6가 급발진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속도를 줄이려 했지만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인명피해를 내지 않기 위해 신호등 방향으로 운전대를 틀었다고 말합니다. 파랑불이 들어올래 전진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차가 과속이 붙더라고요. 나쁘게 말하면 뭐 비행기는 저리 가라요. 뭐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되고요. 경찰은 운전자 황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사설 구급업체가 기도에 관을 삽입하는 시술에 사용되는 윤활제 유효기간을 고의로 조작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이 업체는 법적 기준에 맞는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신고되지 않은 주차장을 사용해 지자체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인천에 있는 사설 구급업체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했던 A씨. 몇 달 전 구급차에 있던 기도 삽관용 윤활제의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업체가 유통기한을 내년 여름으로 늦춘 라벨을 새로 붙여서 문제를 덮었다고 주장합니다. 검열 일주일 전인가? 며칠 안 남았을 때 책상에 인큐베이션 젤 2개가 놔져 있는 거예요. 조작했던 그 스티커 그거 붙여놓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걸 붙여도 갖다 주래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인력과 시설 기준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구급차의 80%에는 응급구조사와 운전자를 2명씩 둬야 하지만 실제 가용 인력은 여기에 못 미칩니다. 업체는 또 사무실과 가까운 일반 주차장에 구급차를 댔습니다. 구급차 유지와 관리를 위해 일정한 규격과 시설물을 갖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한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A씨는 동료 직원과 함께 급여가 장기간 밀려 결국 업체를 그만뒀는데 한 달치는 여전히 받지 못했을 뿐더러 폭행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6달까지도 기다렸는데 저희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시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그게 밀린 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파일철 모서리로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그런 일 있으면은 그냥 얘기를 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셨거든요. 업체 측은 법규 위반 사실과 A씨의 주장을 모두 부인합니다. 주차장 문제나 인력 문제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다 해결된 거예요. 인천시청은 윤활제는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이 아닌 화장품에 속해서 점검 대상이 아니라며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주차장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사가 공동 개발한 치매 신약이 미국에서 곧 정식 승인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식 승인이 나면 보험 적용이 돼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약 개발사는 우리나라 식약처에도 최근에 허가 신청을 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이자이가 공동 개발한 치매 신약 레카네밥. 이 치료제는 치매에 유력한 원인 물질로 알려진 뇌속 베타 아밀로이드를 공략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응집하면 치매를 유발하는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뭉치는 걸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레카네밥은 임상시험에서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2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치매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So lecanemab is in a class by itself where the data is suggesting that there are clear clinical benefits and the biomarker data also suggests that it removes amyloid plaques. 이런 유효성을 인정받아 앞서 미국 FDA는 올해 1월 레카네밥을 가속 승인했습니다. 가속 승인은 유효성을 추정할 수 있을 때 임상 데이터가 모두 수집되기 이전에 사용을 승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모든 임상 데이터가 갖춰지자 미국 FDA 자문위원회가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레카네밥의 정식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FDA는 다음 달 초 정식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속 승인 때는 보험 적용이 안 되지만 정식 승인이 나면 보험 적용이 돼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레카네밥의 연간 약값은 약 26,000달러, 3,300여만 원입니다. 에자이는 최근 우리 식약처에도 레카네밥의 허가를 신청했는데 내년 하반기에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일라이릴리가 개발 중인 치매 신약 후보 물질 도나네밥이 임상시험에서 35%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보여 또 다른 치매 신약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6월 20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의 성과를 강조하며 향후 입법 정책 추진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 오늘 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으로 임명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오늘 국회에서 첫 공식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회의에 앞서 인선이 마무리된 혁신위원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예정돼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국회에선 오늘도 여야 신경전이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강조해온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를 초청해 전문가 특강을 듣습니다. 반면 민주당 해안수산특위 위원장 윤재갑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당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페루와의 평가전에서 패하며 출범 후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한 클린스만호가 오늘 밤 대전에서 피파 랭킹 75위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주장 손흥민을 후반전에 기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을 관람한 관객이 무대가 안 보이는 자리였다며 온라인에 불만을 제기한 가운데 주최 측인 현대카드가 환불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브루노 마스 내한 공연을 주최한 현대카드와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 코리아는 일부 관객의 시야 제한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결과 표를 환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이 구매한 브루노 마스 공연 좌석이 벽에 가려져 무대와 전광판이 보이지 않는 위치였다는 관객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 영화 범죄도시3가 900만 관객 돌파를 앞둔 가운데 배우와 제작진이 관객들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동석 배우는 범죄도시는 자신의 인생 그 자체라며 더 진화한 시리즈로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전국 극장가는 범죄도시3가 점령했습니다. 어떤 빌런이 나와도 뭐 동석 형님의 주먹 한 방으로 다 때려잡을 수 있고 무조건 우리 주인공이 승리한다. 이런 통쾌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영화의 침체 속에 돌풍을 일으킨 범죄도시3는 개봉 첫날부터 하루 100만 관객을 기록하며 9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말 무대 인사에 이어 다시 극장을 찾은 감독과 배우들은 관객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동석 배우는 예상하지 못한 큰 사랑을 받았다며 삶의 반이 복싱이었고 절반은 영화였던 만큼 범죄도시 시리즈의 인생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범죄도시는 저한테는 제 인생 자체죠.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그 안에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운동, 이런 복싱도 같이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의 살아오면서 인생을 많이 여기다 담았던 것 같아요. 흥행 비결에 대해 마 배우는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실제 사건을 소재로 형사와 프로파일러의 고증을 받았고 스파링을 통해 현실적인 주먹 액션을 구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범죄도시 시리즈의 변신도 예고했습니다. 어떤 시리즈 어떤 편에서는 조금 더 느와르스럽고 무겁고 그런 시리즈의 한 편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좀 기존의 거랑 좀 느낌이 완전 다른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그렇게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빌런 주성철 역으로 여성 팬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준혁 배우는 한국 영화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관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거듭 전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극장에 가득 관객들이 채워주셔서 제가 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이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홍콩과 타이완, 베트남, 북미에서도 범죄도시3의 흥행 성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쯤 1000만 관객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어제 낮 1시 50분쯤 서울 자양동 청담대교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한 대에서 새어나온 기름을 닦아내는 과정에서 40여 분 동안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맨 뒤에 있던 차량 운전자가 부주의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충남 부여군 충하면에 있는 풀밭에 불이 났습니다. 80대 남성 한 명이 양팔에 2도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풀밭 66제곱미터가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청 관계자는 쓰레기를 태우려다 이 불이 풀밭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서쪽 지방은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는 6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종일 흐리겠고요.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과 호남 지방에, 밤에는 그 밖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남부와 산간에는 7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4도, 대구는 20.2도, 부산은 20.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낮겠는데요. 서울이 28도, 대전과 대구는 3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